자, 오늘은 제 친구 덕배가 제가 빌려준 돈을 갚지 않았을 때 소장을 어떻게 쓰는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참고로 덕배는 가상의 인물입니다. 덕배가요, 원래는 착한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시국에 하도 어려워가지고 저한테 작년에 500만 원을 빌려갔는데 아직까지 안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소송을 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법원에 낼 소장은 어떻게 쓰는 것일까요? 저와 함께 써보시죠. 사실 종이에 아무렇게나 쓴다고 소장 작성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한 형식과 요건이 있습니다. 물론 변호사에게 다 맡기시면요, 신경 쓸 일은 없겠지만 변호사를 선임할 정도까지의 사건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일단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십시오. 거기에 양식 모음을 클릭해 보시면요, 법원에 제출한 여러 문서의 예시나 양식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민사소장 예시를 하나 다운로드 받았습니다. 이제 거기에다가 소장을 쓰는 겁니다. 먼저 문서 머리에 소장이라고 쓰시고요, 원고와 피고의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여기서 소를 제기하는 사람을 원고라고 하고 소를 당하는 사람은 피고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돈을 달라고 소송을 하는 제가 원고가 되는 것이고요, 제 친구 덕배는 피고가 되겠죠. 이때 인적사항은요, 보통은 성명,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주소를 적습니다. 그런데 사실 나한테 돈을 빌려간 친구의 주민등록번호와 정확한 주소를 모를 수 있습니다. 저도 실제로 제일 친한 친구 주민등록번호 모르고요, 어느 동네 어느 아파트에 산다는 것까지는 알아도 몇 동 몇 호인지는 지금 저도 생각이 안 나거든요. 일단 주민등록란은 비워둔다고 하고 살고 있는 동네 정도까지만 적고 뒤에 꼭 휴대폰 번호를 표시해 주세요. 소송이 들어간 후에 통신사 조회를 통해서요, 휴대폰 명의자 인적정보 확인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소송의 제목을 적습니다. 대여금 반환, 금전 반환, 차용금 반환 등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고요, 적당한 것 중에 하나를 적으시면 됩니다. 자, 이제부터가 많이 중요합니다. 맞춤법 TV를 하면서 가급적이면 법률 용어를 최대한 일상 용어로 바꾸어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다음 보시는 이 청구 취지란 단어는요, 다른 단어로 바꾸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우선 소장에 청구 취지라는 제목을 적으셔야 하기도 하고, 실제 재판에 가서도 판사님이 청구 취지란 단어를 그대로 쓰시기 때문이죠. 청구 취지란 쉽게 말해 이 재판을 통해 얻으려는 최종적인 결론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청구 취지에는 일정한 형식과 요건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대로 쓰지 않으면 법원이 재판을 진행해 주지 않습니다. 사실 혼자 소송을 진행하려고 하다가 이 청구 취지 작성 때문에 결국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저는 제 친구 김덕배에게 500만 원을 빌려주고 원금은커녕 이자도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청구 취지 1번에는 이렇게 쓰는 겁니다. 자, 청구 취지를 보실까요? 피고는 원고에게 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년 3월 7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10%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자, 엄청 어렵죠? 저는 일단 이렇게 썼는데요, 왜 제가 이렇게 썼는지 풀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500만 원은 당연히 원금인 거고, 2020년 3월 7일은 돈을 빌려준 다음 날입니다. 제가 2020년 3월 6일 날 돈을 빌려줬거든요. 그리고 제 친구 덕배에게 돈을 빌려가면서 10% 이자를 달라고 약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자를 한 푼도 주지 않았기 때문에 돈을 빌려간 다음 날부터 연 10% 이자를 받아야겠죠. 여기서 이 사건 소장 부본일이라고 표시한 것은요, 법원에 소를 제기하면요, 법원은 피고에게 원고가 제출한 소장과 증거 자료를 등기로 보냅니다. 만약 제 친구 덕배가 2021년 11월 15일 날 법원에서 온 등기를 받았다면 이날이 소장 부본 송달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돈을 빌려간 다음 날인 2020년 3월 7일부터 2021년 11월 15일까지 연 10%의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저는 덕배가 법원 등기를 받은 다음 날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자를 청구하였습니다. 이 이자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이자입니다. 만약 제가 덕배에게 받은 승소 판결이 2022년 3월 15일에 확정이 되었다면 그 다음 날부터 돈을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0%가 아니라 연 12%의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소송을 시작할 단계에서는 언제 승소 판결이 확정될지를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자를 청구한 것입니다. 실제로 제가 덕배에게 승소를 한다면 법원은 판결일까지는 10%, 그 다음 날부터는 12%의 이자를 지급하라는 식으로 이자를 정해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저는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게 하고 그 밑에 가집행을 할 수 있다라는 것까지 썼습니다.
이 소송 비용을 누가 어느 비율로 부담할 것인지는 이 소송 판결에서 정해줍니다. 만약 제가 전부 이기면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라고 판결이 날 것이고, 만약 제가 절반만 이긴다면 소송 비용은 각자 부담하라는 결론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판에서는요, 구체적인 소송 비용의 액수까지는 정해주지 않습니다. 소송 비용의 분담 비율까지만 정해주고요. 그래서 나중에 결과가 난 후에 소송 비용 정산을 하고 싶다면 별도로 법원에 소송 비용 확정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자, 이제 어려운 부분 다 지나갔습니다. 지금부터는 어렵지 않으니까요. 다음은 청구 원인을 쓰는 것입니다. 청구 원인에는 원고와 피고가 어떤 관계가 있었는지, 원고가 왜 이 소송을 시작했는지를 써야 합니다. 법원이 당사자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 있게 말이죠. 그런 다음에 이제 입증 방법란을 보실까요? 덕배에게 500만 원을 이체했으니 저한테는 은행 이체 내역서가 있고, 그동안 덕배와 주고받은 문자 내역도 함께 증거로 제출할 생각입니다. 이 이체 내역서에 제가 갑 제1호증이라 하고 문자 내역을 갑 제2호증이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갑은 원고가 내는 증거란 뜻입니다. 참고로 피고가 내는 증거를 을이라고 씁니다.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 이렇게 말이죠. 첨부 서류라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소장이란 문서를 제출할 때 같이 준비해야 하는 서류 목록이고요. 당연히 증거도 같이 내야 하고 덕배에게 보낼 소장 복사본도 필요합니다. 다음은 소장 제출일을 적고 제 성명과 서명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관할 법원을 적으셔야 하는데요. 보통은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 간단한 소장 쓰는 법을 알아봤습니다. 소장 작성에 앞서 제 가상의 친구 덕배가 꼭 돈을 갚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맞춤법TV 좋아요, 구독 꾹꾹 눌러주시고요. 알람 설정 잊지 말아주세요. 감사합니다.